예. 어제 했었던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동형 서명의 정의를 간략히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쓸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좀 낫나요? 네. 들려요? 예. 예,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응용 분야들마다 거기에 특화된 그 함수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함수들을 계산할 수 있는 그 준동형 서명이나 준동형 암호화 방식이 있으면은 그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대표적인 예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네트워크 코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2009년에 나왔던 그 선형결합을 지원하는 그 홈오픽 인크립션, 홈오픽 시그니처 스킴에 대해서 그 소개를 드렸었고, 그리고 예, 그랬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조금만 하고 다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이 본의 프리만 카츠 워터스가 했었던 그 스킴은 그 전에 있었던 그 BLS 숏 시그니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 걔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강의 어떤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저번 시간에 대강은 했었던 얘기인데요. 그거를 조금 정리하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서명의 안전성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준동형 서명의 안전성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BLS 서명의 안전성 증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강의 주제가 준동형 서명에 대한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홈오픽 시그니처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얘기가 복잡하고 이게 약간의 선형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전체를 이해를 좀 방해할 것 같아서 그 BLS 쪽이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원래 이쪽에 결국 그 랜덤 오라클을 조작해가지고 안전성 증명을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테크닉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한 버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되는지, 사실 역시 저번 시간에 했었던 얘기지만은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고 이제 남은 시간에 간략하게 그 외에 그 후에 있었던 발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BLS 서명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공개 Y는 G의 X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고 공개 키는 Y고 비밀 키는 X가 되죠. 그리고 이 그룹은 그 바일리니어 그룹이고요. 그리고 오더가 P인 바일리니어 그룹이고, 그리고 이 G가 그 그룹의 그 제너레이터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메시지 M이 들어가면은 그 M에 대한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M에다가 먼저 해시 함수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비밀키로 X승을 해줍니다. 그 결과가 그 서명이 되고요. 그리고 서명 검증을 위해서는 이제 페어링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계산을 해봅니다. 이 Y는 공개 키죠. 공개 키하고 메시지는 주어졌으니까 해시 계산 가능하고, 그러고 G는 원래 파라미터에 있으니까 역시 알고 있죠. 그러고 시그마는 서명이 주어졌죠. 계산을 해봅니다. 이게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 이 서명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완전히 디터미니스틱한 서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메시지로부터 서명이 나올 때 추가적인 어떤 랜덤 미스가 없죠. 이게 랜덤 오라클을 쓴다는 얘기는 잠깐 잊어주시고요. 추가적인 랜덤 미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답이 되는 서명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페어링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형태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립할 필요 충분 조건이 이 시그마가 h의 x가 되는 거가 됩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건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2의 y가 h죠. 그리고 이게 2의 g의 시그마인데요. 그런데 y가 공개키니까 예, g의 x승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은 이 x가 이쪽 반대 방향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2의 g의 h의 x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리니어 프로퍼티를 이용해 가지고 나눠주면은 여기서부터 2의 g의 시그마를 h의 x로 나눈 게 이제 이게 1이 되죠. 이게 가능하게 되는 케이스는 시그마가 h가 x일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겹선형이 정확히 이 관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답이 되는 서명이 하나밖에 없고 그 정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히 체크합니다. BLS 서명이 안전하다는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증명을 위해서는 그 기반 문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반 문제는 그 해당 바이리니어 그룹 위에서의 컴퓨테이셔널 DPL만 문제였었습니다. 즉, 랜덤한 X에 대해서 그리고 랜덤한 G 그룹 엘리먼트가 있을 때 G, Y, G가 주어지면 여기서 Y는 G의 X승이죠. 그랬을 때 G의 X승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제 G의 X승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디스크릿 로가리즘이 쉬우면 이거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믿는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는 덤으로 디스크릿 로가리즘도 당연히 이 그룹에서 어렵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보넬린 샤함 그 쇼트 시그니처였고요. 그러니까 쇼트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물론 그 서명이 딸랑 그룹 엘리먼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만들 수가 있죠. 특히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나왔던 것이 이제 2009년에 나왔던 그 호모로픽 시그니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를 어제 설명을 했었지만은 한번 간략히 짚어보면은 페어링 그룹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그 전부 오더가 P인 그룹이고요. 그랬을 때 N개의 엘리먼트를 랜덤하게 고릅니다. G에서. 그리고 추가로 H를 하나를 더 고릅니다. 그렇게 해서 또 X를 익스포넨트에서 랜덤하게 고르고 U를 H의 X승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공개키는 얘네들 전부 그리고 기타 파라미터 정보, 그러니까 기타 파라미터 정보라는 거는 이 그룹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P에 대한 정보가 들어갈 테고 또 아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딩 네트워크 코딩 이 경우에 꼭 네트워크 코딩만을 걸 위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 N과 M 값에 대한 그 정보들이 다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공개키고 비밀키는 이제 X입니다. 서명을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서명을 하는 거였었죠. 파일이 하나가 주어지고 그랬을 때 파일에 대한 그게 파일이 각각의 패킷들로 나눠져 있었죠. 각각의 패킷은 하나의 벡터였었고요. 그 파일의 i번째에 있는 벡터에 대한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그 파일에 대한 어떤 태그를 고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랜덤 스트링이었었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데요. 그 타우 u i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데 그 결과는 먼저 이 해시 함수로 타우하고 i를 해시 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g1부터 gn까지가 있으니까 g1의 u1승 이렇게 해서 gn의 un승까지를 전부 곱한 거를 x승을 해줍니다. 이게 그 서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선형결합을 이제 이 스킴은 모든 선형결합을 전부 허용합니다. 그랬을 때 선형결합이 개수가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리고 패킷들이 u1부터 um까지 서명이 시그마 1부터 시그마 m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모을 때 시그마 1의 알파 1승을 하고 그래서 시그마 m의 알파 m승을까지를 한 거를 전부 다 곱한 그 결과가
새로운 서명값이 됩니다. 베리피케이션에서는 주어진 값이 이제 어떤 선형 결합인지가 나오고, 그리고 W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는 이 W가 바로 이 대응되는 타우에 대한 F의 결과값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데요. 그럴 때 베리피케이션은 이제 시그마와 H에, 그리고 좌변은 이제 이런 페어링 계산을 하고, 우변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에다가 U를 곱한 이런 페어링 계산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BLS 서명의 페어링 계산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서명 자체도 바깥에 X승이 되어 있는 그 구조는 같죠. 속에 뭔가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다를 뿐이지. 그러고 베리피케이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 페어링 연산이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시그마가 정확히 이렇게 생겼는지, 역시 여기에도 서명의 랜덤리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벡터에 대해서 그 서명값, 올바른 서명은 딱 하나밖에 없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렉트니스 같은 거는 저번 시간에 봤었지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W가 있고 그것이 이런 선형 결합에서 왔다고 하면은 서명이 정확히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H의 타우의 1의 알파 1승부터 알파 n승까지, 그리고 G의 1의 W1부터 Gn의 Wn승까지 이런 곱들을 다 하고 그 전체를 X승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대략 이제 BLS 서명하고 약간 비슷한 방식을 띠고 있구나, 최소한 그거를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략 직관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BLS 서명은 이렇게 생겼었죠. 그런데 그 메시지하고 서명쌍이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하고, 두 개를, 그런데 이 H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해쉬 함수는 해쉬 함수인데 증명의 목적으로는 랜덤 오라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랜덤 오라클이라는 거는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완전히 인디펜던트한 그리고 유니폼 랜덤한 값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해쉬 함수는 사실은 그렇진 않죠. 해쉬 함수는 그냥 디터미니스틱한 함수입니다. 그냥 결과를 입력을 집어넣으면은 그거를 마구마구 섞어가지고 출력을 하는 그런 건데, 다만 이제 굉장히 열심히 잘 섞어주기 때문에 그 결과값에 대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지 않고는 뭔가 데이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관점에서 뭔가 랜덤 함수랑 비슷하다고 간주를 하고 그냥 랜덤 함수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증명을 할 때 랜덤 오라클을 이용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랜덤 오라클이었었기 때문에 이 시그마1하고 시그마2를 곱한 결과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요거랑 같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죠? 이 둘이 같기 위해서는 요 H가 호모모픽하게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랜덤 함수가 호모모픽한 거는 굉장히 구조가 강하게 많이 있는 거고, 랜덤 함수는 아무런 구조가 없는 함수죠.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해쉬 함수가 아무런 구조도 없는 마구 섞은 해쉬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호모모픽한 성질을 만족하는 해쉬 함수를 쓰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함수는 어떤 벡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벡터를 집어넣으면 그 해쉬 값이 그룹 원소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즉 어떤 벡터가 있고 그 결과가 그룹으로 들어가는 해쉬인데, 어떤 V와 W에 덧셈을 한 거를 H를 계산해 보면은 둘이 곱이 되는 이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덧셈만 보존이 되면은 선형 결합도 다 이런 식으로 보존이 되겠죠. 이런 게 있느냐? 이런 종류의 해쉬 함수를 만들기는 쉽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면요, 간단합니다. G1부터 Gn까지를 골라가지고, 그래서 어떤 벡터, n차원 벡터, x1부터 xn까지가 있는 h가 있으면은 이거를 전부 G1을 x1승을 해주고, 그래서 Gn을 xn승을 해준 거를 전부 곱해줍니다. 간단하죠? 손쉽게 그냥 이제 그룹의 곱셈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까 나왔던 이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를, 이 호모모픽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게 그 해쉬 함수에서 우리가 흔히 요구하는 성질은 이제 콜리전 리시스턴스죠. 서로 다른 해쉬 값이, 서로 다른
도메인의 원소가 같은 해시 값을 갖는 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야 된다. 그거를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그 요구되는 성질인데, 만약에 G가 디스크릿 로가리즘이 어렵다면은 이 H가 콜리전 레시스턴트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룹에서는 가정이 CDH 문제가 어렵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으로 디스크릿 로가리즘도 어렵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진 해시 함수는 실제로 콜리전 레시스턴트한 해시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어떤 벡터가 하나 주어졌을 때 W1부터 Wn까지가 있는 이 벡터에 대한 서명을 BLS 서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만 기존의 해시를 홈오모피க் 해시로 대체한 버전으로 만들어서 BLS 서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HW를 한 다음에 X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문제는 이런 W가 우리가 원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거에 대해서도 서명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가 원래 데이터를 어떤 선형 결합을 해가지고 만든 건지에 대한 그 정보가 같이 서명에 포함이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하자면은 이 벡터가 원래 n차원인데 그 선형 결합이 m차원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붙여가지고 m 더하기 n차원으로 늘리고 그거를 이런 형태의 홈오모피ክ 해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는 n차원이었기 때문에 n개의 그룹 원소를 골랐었는데 이제 n 더하기 m개의 그룹 원소로 골라가지고 마찬가지로 죄다 곱하는 홈오모피ክ 해싱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형태의 해시를 만들고 그거에 X승을 해준, BLS 서명을 해준 거를 이 홈오모픽 서명이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버전이 다만, 그래서 아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파일의 첫 번째 벡터가 U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벡터라는 거는 결국 파일이 F가 이제 U1, U2, 이제 UM이라고 할 때 이제 첫 번째 벡터가 U1이죠. 그러면은 이제 U1이라는 거는 1 곱하기 U1이고 0 곱하기 U2에서 0 곱하기 UM이니까 원래 파일을 선형 결합을 하는데 1, 0, 0에 의한 서명 결합이 됩니다. 선형 결합이라고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산식에서 1, 0, 0, 0, 0, 0, 0을 집어넣으면은 그대로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서명이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해결이 되느냐면은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나중에 주장을 할 때 같은 벡터라고 하더라도 다른 위치에 있으면은 서명값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고 위치를 고려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벡터의 위치를 이렇게 뒤집는다거나 그런 종류의 공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보장이 된 거죠. 다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버전, 그러니까 이 버전까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서로 다른 파일에 대한 고려가 없었죠. 그러니까 즉 서로 다른 파일이어도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서명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파일 F1의 첫 번째 블록과 그 서명,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일 F2의 어떤 두 번째 블록과 그 서명을 선형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검증은 자연적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검증을 통과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여태까지의 방식은 사실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의 공개키로 하나의 파일만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파일을 전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개키를 다시 보내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원래 암호 공개키랑 비밀키 쌍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내야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파일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다른 홈오모픽 해싱을 쓰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파일을 보낼 때, F를 보낼 때 아까 해시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었죠. 그 해시 함수를 정의하는 그룹 원소들이 H1부터 HM, 그리고 G1부터 GN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다시 새로 골라서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타우라고 합시다. 이 타우를 죄송합니다. 이 타우가 이 새로 고른 요 쌍이죠. 그러니까 m 더하기 n 개의 벡터가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은 공개키 정보에서 별로 남는 게 없죠. 거의 대부분을 다 갈아치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문제점은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다는 거는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합니다. 굉장히 아마 여기까지 증명하는 거는 그냥 이산 로그가 안전하다는 것만으로 그냥 증명이 될 겁니다. 증명이 될 텐데 다만 BLS 서명의 안정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컴퓨테이셔널 DPL만까지 가야 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 파일마다 그 택 데이터가 크기가 굉장히 크죠. 보시면은 m 더하기 n 개의 그룹 원소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원래 파일의 크기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그 크기가 파일의 크기보다 더 크면 정말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원래 파일은 m 개의 패킷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패킷이 n 차원 벡터니까 m 더하기 n 개의 어떤 숫자들로 이 지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훨씬 낮죠. m 곱하기 n이 아니라 m 곱하기 n보다는 훨씬 작은 m 더하기 n이니까 그것보다는 나은데 역시 좀 부담스러운 크기죠. 그런데 그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랜덤 오라클을 이용하면은 그걸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줄이느냐? 아까 버전에서 이 타우는 그 새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m 더하기 n 개의 데이터였었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 대신에 이제는 타우를 어떤 작은 랜덤 비트열로 그냥 고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실제 H1부터 GN까지는 프레쉬한 랜덤 그룹 엘리먼트들을 골라야 되는데 그거는 그 타우가 결정하는 그 해쉬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해쉬가 결국 랜덤 오라클이 될 거니까 프레쉬한 랜덤 그룹 원소들을 고를 수가 있는 거겠죠. 즉 예를 들면은 H1은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이 타우와 1에 대한 해쉬 함수 값으로 사실은 랜덤 오라클 값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우가 완전히 랜덤하게 잡히면은 그게 그 전 거하고 다시 같은 거가 골라질 가능성은 굉장히 작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타우 값이 골라질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임의의 1부터 m까지를 고르더라도 다 완전히 이게 입력 값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랜덤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 값이 다르면은 출력 값은 완전한 유니폼 랜덤한 그룹 엘리먼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타우만 보냄으로써 이 H1부터 GN까지를 다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까 버전이 지금 이런 버전이었었죠. 그러니까 즉 이런 버전이었었는데 여기서 H1부터 GN까지를 랜덤 오라클의 결과값으로 바꿔치기 하는 버전을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즉 태그 타우에 대응되는 파일에 이러한 선형 결합을 해가지고 얻어진 이런 벡터의 서명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런 형태인데 아까와는 달리 이제는 이 H1부터 GN까지를 독립적으로 고른 게 아니라 랜덤 오라클의 출력 값으로 고른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거의 그 2009년 논문에 나오는 그 결과에 근접하게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앞에 버전은 m 더하기 n 개의 데이터를 바꿔치기 했는데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앞에 이 식을 살짝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 있으면은 이 HI들을 이제 G의 AI 승으로 놓습니다. 이 AI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이러한 AI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디스플레이 로가리즘 값이 계산은 어려워도 존재는 할 테니까. 그러니까 임플리시트하게 이런 AI와 BI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가 있죠. 풀어 쓰고 이 이 곱은 이제 지수로 올라가면서 선형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X승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G의 X승이 이제 공개키 Y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이 공개키에다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 해시 함수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됐던 이 개수들을 이렇게 선형결합을 쭉 해준
그런 결과가 이 서명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명을 하면은 어떻게 됐었냐면요. 그러니까 파일 그러니까 그 U1부터 UM에 대해서 서명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각각에 대한 서명이 U1에 대한 서명 시그마1은 이제 Y의 A1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데이터들 B1의 U11, Bn의 U1n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점점점 해가지고 시그마 M까지는 마찬가지로 카피 페이스트에 역시 문제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 잠깐 이제 다른 버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서명은 이제 공개키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비밀키 시스템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비밀키는 뭐냐면 요 AI와 BI들이 비밀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고 어떤 데이터에 대한 그 서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맥을 보낸다고 생각을 합시다. 맥이 어떻게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이렇게 1차식으로 써 있는 이 결과가 하나의 맥이라고 하고 이 맥을 보내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결합도 잘 될 거고요. 그리고 다만 베리피케이션 할 때 퍼블릭 베리피케이션은 안 되겠죠. 퍼블릭 베리피케이션은 안 될 텐데 AI와 BI를 알고 있으면은 이거를 계산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한 결과와 받은 결과를 비교해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렇죠? 얘는 어쩌면 이런 그 맥의 홈오모픽 맥의 이제 공개키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지금 그런데 여기서 S1부터 SM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직접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AI들이 완전히 랜덤한 값이죠. 유니폼 랜덤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마스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SI들이 주어지더라도 이 B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백의 경우에 이 경우에는 다음 데이터를 하지만 이렇게 요만큼의 정보가 이미 샜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파일이 등장할 때마다 이 코에피션트들의 정보들이 조금씩 새는 건데요. 서명이 나타날 때마다 맥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씩 정보가 새는 셈인데 하지만 정보가 떨어지는 게 요 시그마 S1부터 SM 혹은 이쪽으로 얘기하면 시그마1부터 시그마 M까지의 M개의 정보가 새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파일이 바뀌면은 그만큼만 보충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N 더하기 M개를 전부 교체해줄 필요는 없고 사실은 M개만 바꿔주는 걸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M 더하기 그러니까 M개보다 더 적은 개수를 교체를 해주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M개를 교체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맥에 대한 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서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파일이 바뀔 때마다 N 더하기 M개의 그룹 원소들이 가야 되는데 실제로 생각을 좀 따져보면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결국은 그때마다 에센셜하게는 M개의 서명이 드러나니까 그것만 교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009년 그 서명의 최종 형태를 보시면은 시그마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다만 이 H1부터 HM 그리고 G1부터 GN까지의 전체를 랜덤 오라클의 결과에 의해서 갈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정확히 M개에 대해서만 그 갈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결과가 정확히 그 최종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역시 안전성이 그 CDH의 안전성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전성 증명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홈오모픽 서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해시의 안전성 증명 혹은 이제 랜덤 오라클 기반 해시의 안전성 증명에 대해서 잘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좀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홈오모픽 서명 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기가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2009년에 그게 아니라 홈오모픽 버전이 아니라 그거의 근본이 되는 BLS 서명의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 안전성에 대해서 대강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포멀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서명의 안전성이라는 거는 어떤 공격자가 폴저리를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폴저리를 만드는 데 있는데요. 근데 흔히 이 어떤 암호 스킴의 안전성에 대해서 포뮬레이트 할 때 하듯이 이거를 송신자와 수신자라든지 어떤 그런 과정들을 다 추상화해버려가지고 일종의 심판을 하나를 두고 그 심판과 이 공격자와의 게임으로 이야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서 먼저 셋업 단계에서는 공격자가 공개 키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비밀 키는 받을 수가 없겠죠. 공개 키는 누구나 아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공개 키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공격자는 chosen 메시지 어택을 할 수가 있죠. 그 송신자를 꼬드겨서 혹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서 송신자에게 어떤 원하는 말을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아무 원하는 말이나 보내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심지어 그러한 강한 초전 메시지 어택을 하는 공격자에게조차도 안전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공격을 생각을 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가 서명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 M에 대해서 자기가 고른 메시지 M에 대해서 서명을 요청하면은 그에 대한 서명을 이제 심판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번이고 어답티브하게 되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서명과 그 메시지와 서명 쌍들을 많이 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최종 폴저리를 만듭니다. 즉 폴저리에서는 공격자가 어떤 M''과 시그마 프라임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공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먼저 검증을 통과해야죠. 베리피케이션을 해봤더니 이 메시지와 대응되는 이 공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한 서명이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을 이전에 쿼리한 적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폴저리가 성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쿼리한 거였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 단계에서 쿼리를 해서 자기가 받은 거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의미에서는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보낸 거를 엿들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되풀이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메시지에 대한 폴저리를 성공시키면은 폴저리라고 간주를 합니다. 물론 어떤 암호 스킴이 안전하다는 거는 이런 폴저리의 성공 확률이 무시할 만큼 적어야 안전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럴 때 이제 안전성 증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명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공격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즉 역을 가정해서 그 어떤 공격자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확률로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폴저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격자가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은 이 공격자를 서브루틴으로 이용해가지고 어떤 기반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합니다. 이런 컨스트럭션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만약에 기반 문제가 충분히 어렵다고 가정하면은 이러한 알고리즘 B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공격자 A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컨스트럭션을 했으니까 이런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이런 A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혹은 A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는 원래 기반 문제가 얼마나 어렵다고 믿느냐에 비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자를 서브루틴으로 사용해서 어떤 기반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컨스트럭트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중요한 기법이 이제 랜덤 오라클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시 함수 H는 원래는 디터미니스틱한 함수죠.
그러니까 SHA-1이나 MD5나 그런 거는 입력이 주어지면은 어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어떤 랜덤리스트도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마구마구 뒤섞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출력을 내게 되죠. 근데 이거는 디터미니스틱한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에 대해서 출력은 그냥 딱 하나밖에 없고 이미 우리가 계산해보지 않은 모든 해시 값에 대해서 전부 해시 값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혀 랜덤리스가 없죠. 근데 하지만 이걸 너무 잘 섞어놨기 때문에 도저히 실제 이밸류에이션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 출력 비트에 대해서 뭔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종의 랜덤 함수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는 어떤 그러한 그 유니폼 랜덤한 출력을 주는 어떤 랜덤 함수가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랜덤 오라클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는 랜덤 오라클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 주어진 랜덤 오라클을 이용해 가지고 암호 스킴을 설계를 하고 안전성 증명을 하죠. 그러고 나서 정작 실제 구현은 어떻게 하느냐? 해시 함수로 대체합니다. 왜냐하면 랜덤 오라클이라는 게 실제 세상에는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방식은 처음에 이제 벨라리하고 로가웨이가 그 일종의 변호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었는데요. 굉장히 널리 쓰이게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랜덤 오라클이 증명에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증명을 편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랜덤 오라클에는 이상한 장난들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서명 스킴의 안전성을 증명한다. 그러면은 서명 쿼리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종종 그러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알고리즘 이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비밀키를 모르면서 서명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건 쉽지가 않은데 스킴에 랜덤 오라클이 들어가 있으면은 랜덤 오라클을 조작을 함으로써 그런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비슷한 현상이 공개 키 암호에서 이제 초sen 사이퍼 텍스트 어택에 대한 안전한 그런 암호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런 경우에도 암호문이 들어가면은 디크립션을 해주는 그런 오라클이 약간 비슷한 이유에서 이제 필요가 됩니다. 역시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비밀키가 있으면 디크립션은 쉬울 텐데 비밀키가 없는데도 어떻게든 그런 디크립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역시 어떤 랜덤 오라클이 있다고 하면은 그 랜덤 오라클을 적당히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디크립션 쿼리를 잘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릭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랜덤 오라클이 상당히 쉽게 되고 그래서 안전성 증명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율적이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뭔가 안전성 증명은 되는 그런 공개키 암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죠. 근데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해시 함수는 랜덤 오라클일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스탠다드 모델, 즉 랜덤 오라클이 아닌 그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휴리스틱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효율적이면서도 랜덤 오라클 휴리스틱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증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물론 그게 어려울 때라면은 랜덤 오라클 증명이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랜덤 오라클에 의한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의 증명도 여전히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B를 기반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건설을 합니다. 구성을 할 때 그때 공격자를 서브루틴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어떤 공격자 A가 있고 얘를 어떤 B라는 알고리즘이 서브루틴으로 사용을 하는데 B는 A한테는 마치 그 시큐리티 게임에서의 심판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그 정상적인 게임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를 선을 따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 거겠죠. 다만 이제 A가 원래는 내부에서 어떤 해시를 계산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A는 어떤 알고리즘, 그 서명 알고리즘을 깨려고 하는 거고 그 서명 알고리즘이 어떤 해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해시를 계산하는 어떤 루틴을 부를 텐데요. 근데 이 A에서 이거를 부르는 그 과정을 선을 땁니다. 선을 따가지고 이 해시 자체를 컨트롤을 합니다. 그렇죠? 즉
이 해시 쿼리 자체를 이제 B가 통제를 해가지고 A가 어떤 해시 값을 계산하고 싶을 때에는 B가 그 해시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A가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죠. 지금 서명에 대한 초전 메시지 어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명에 대해서 서명을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시 어떤 값을 계산하고 싶네라고 A가 생각할 때 재빨리 그거를 이 B가 또 계산을 해가지고 돌려줍니다. 다만 이 해시가 지금 이제 아까는 해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랜덤 오라클이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랜덤 오라클로서의 성질은 만족해야 됩니다. 즉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 그 결과값이 유니폼 랜덤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만 만족하게 해준다고 하면은 A가 정확히 동작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랜덤 오라클 기반에서의 그 서명에서의 안전성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 셋업에서는 이 알고리즘 B한테 어떤 기반 문제의 인스턴스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컴퓨테이셔널 DPL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왜 G, Y, Z 그런 세 개가 주어지겠죠. 그걸로부터 G의 X승을 계산하는 게 그 문제의 답입니다. 이제 B는 그걸 풀어야 돼요. G의 X승을 풀어야 됩니다. 그럴 때 B는 뭐를 하냐면은 이 인스턴스로부터 뭔가 공격키 PK를 생성을 해가지고 공격자 A한테 공격자 A를 동작시키고 이 게임에서 첫 셋업 단계에서 공격키를 줘야 되니까 그 공격키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 단계에 들어가죠. 공격자는 두 가지 쿼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명 쿼리를 할 수가 있고 해시 쿼리를 할 수 있죠. 서명 쿼리에서는 A가 어떤 메시지에 대한 서명을 요청을 하면은 그에 대한 서명을 B가 어떻게든 제공을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B는 PK에 대응하는 SK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아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만약에 B가 A한테 준 공개키가 자기가 대응되는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면은 A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비밀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폴저리를 하든 뭘 하든 뭐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B의 관점에서는 A에 대한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A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든 대응하는 비밀키를 모르면서 넘겨준 요 PK에 대한 서명을 만들어내야 되고, 즉 비밀키를 모르면서 어떻게든 서명을 만들어야 되는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해냈다고 치고 또 이제 해시 쿼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자 A가 메시지 M에 대한 해시 값을 요청하면은 B는 적절한 유니폼 랜덤 값을 결정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줍니다. 랜덤 펑션도 펑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A가 같은 쿼리를 두 번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같은 값을 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랜덤하게 고르고 두 번째는 같은 값을 줘야 되죠. 근데 전 시간에 이조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는 공격자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런 쓸데없는 쿼리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같은 쿼리에 대해서 마치 내가 시뮬레이션 상황이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듯이 이렇게 두 번 쿼리를 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그냥 치도록 해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A는 이제 유의미한 확률로 이 성공적인 폴저리를 출력하겠죠. 그랬을 때, 자, 이제 B는 어떻게든 이 폴저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사항은 이제 A의 출력이 원 문제의 답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A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래 문제의 인스턴스에 대한 답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이제 그 흐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BLS 서명에다가 이 이야기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G의 X승이 있고 메시지에 대한 서명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리고 서명 검증은 아까처럼 페어링을 두 번 해가지고 이루어질 거고요. 그랬을 때 기반 문제는 그 G, Y, G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다만 Y가 G의 X승일 때, 그때 G의 X승을 계산하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B라는 알고리즘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A를 어떻게든 열심히 돌려서 최종적으로 이 값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알고리즘 A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아까 셋업 단계를 보시면은 그래서 알고리즘 B한테 이런 인스턴스가 주어지죠.
그러면은 공개키 PK를 A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 Y값, 이 공개키는 알지만은 그거에 대응되는 X값은 B는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시 쿼리가 있고 서명 쿼리가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역시 일반성을 잃지 않고 A가 어떤 정확히 QH회의 해시 쿼리를 한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고요. 근데 어떤 R이라는 인덱스를 이 1부터 QH 중에서 유니폼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쿼리를 QH번 할 건데 그 중에 한 번은 어떤 스페셜 케이스로 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면은 이제 A가 QH회의 해시 쿼리를 할 건데요. 만약에 이 쿼리가 그 특별한 R번째라고 하면은 이때는 요 Z를 반환합니다. 그런데 요 G가 어디서 나온 거였었냐면은 이 원 문제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이 원 문제의 인스턴스는 원래 랜덤 인스턴스였고, 그리고 이 G는 유니폼 랜덤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키는 대로 그 랜덤 오라클이라는 게 그렇듯이 유니폼 랜덤한 값을 돌려준 겁니다. 그게 아닌 다른 경우에는 뭘 하느냐? 그 익스포넨트를 유니폼 랜덤하게 골라가지고 G의 알파 A승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반환합니다. 즉 HM을 이 경우에는 G의 A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만 뭘 할 수 있냐면 요 B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때 요 M하고 A 쌍을 미리 저장해 둡니다. 물론 요 R도 저장해 둬야 되겠죠. 여기까지를 보시면은 각각의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 유니폼 랜덤한 값을 준 겁니다. 다만 좀 특이한 방식으로 줬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A의 입장에서는 유니폼 랜덤한 값들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해시 쿼리를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네. 일로 배정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R은 랜덤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좀 이따가 보시면은, 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서명을 보겠습니다. 역시 A가 정확히 QS의 서명 쿼리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메시지 M에 대한 서명을 요청을 하면은, 이 HM이 만약에 결정되지 않았다면은 이제 B가 스스로 해시 쿼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 일을 하고, 그러고 만약에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답했었죠. 이런 식으로 답했다고 할 때는 서명을 Y의 A승으로 해서 전달을 합니다. 이건 B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는 Y도 알죠. 그러고 아까 이렇게 답하면서 기록을 해놨었기 때문에 A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Y의 A승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시면은 이 시그마는 HM의 X승인데 이 HM이 G의 A승이 되고, 근데 문제는 이 X는 모르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순서가 바뀌니까 G의 X승이 Y니까 이게 올바른 답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 이게 바로 그 비밀키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랜덤 오라클을 장난을 쳐가지고 그 마치 비밀키를 아는 것처럼 그 알고리즘 공격자 A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쿼리를 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일들을 쭉 합니다. 다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었죠. 아까 저도 모르는 그 Z를 숨겨놓은 경우. 그때가 문제가 됩니다. 네, 아까 바로 그 HM은 Z로 된 그 R번째 그거였다고 하면은 B는 비밀키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올바른 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하던 일을 포기하고 이 경우에는 저는 답을 계산을 출력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 올바른 CDH 문제를 푸는 거를 중단하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QH번 중에 딱 한 개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A는 유의미한 확률로 이 성공적인 폴저리를 출력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폴저리가 아까 우리가 해서 그 문제를 녹여놓은 숨겨놨던 고 M에 대한 폴저리를 한 거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그마 프라임은 HM의 X승인데 이게 G의 X가 됩니다. 왜냐하면 HM이 G로 해놨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GX가 CDH 문제의 답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명 자체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B가 할 일은 이 서명을 그대로 출력하는 거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역시 포기해야죠.
예, 딴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G의 X승을 얻어야 되는데 이 다른 폴저리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역시 포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상황에서 이제 공격자 A가 이제 실제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B가 시뮬레이션 하는 상황에서도 잘 동작하느냐 그건데요. 여태까지를 보시면은 랜덤 오라클은 중요한 건 그냥 랜덤 펑션으로서만 잘 동작하면 되는데 실제로 랜덤 펑션으로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서명 쿼리도 웬만한 경우엔 제대로 답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서명이 뭔가 아까 왜 중간에 서명 쿼리를 하는 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 경우만 벌어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R을 1부터 QH 중에서 랜덤하게 잡았었죠. 그런데 어쩌다가 거기에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A의 관점에서는 시뮬레이션과 완전히 같은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모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A 입장에서는 시뮬레이션과 실제가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A가 유의미한 확률로 폴저리를 만들어내는 공격자라고 하면은 이 시뮬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 확률로 결과를 내야 될 겁니다. 즉, 이제 아까 시뮬레이션을 포기 안 할 확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B의 서명 쿼리가 서명 쿼리를 했을 때 우리가 B가 문제를 숨겨놨던 그 문제의 R번째 해시 쿼리였다고 하면은 그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QH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R을 B가 A한테 안 알려줬기 때문이죠. B가 혼자만 알고 있고 A는 모릅니다. 여기서 바로 R을 고정하게 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R이 1이라는 거를 A가 알고 있으면은 그걸로 쿼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서명 쿼리를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R을 랜덤하게 골라서 A한테 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확률은 정확히 QH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B가 시뮬레이션을 끝까지 포기 안 할 확률은 이거가 아닌 이거의 그 여사건의 확률이 계속 QH번 계속 일어날. 서명 쿼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좀, 많이 잘못됐네요. Q의 S승이죠. 완전히 잘못 썼는데,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준비가 지금 어제 밤늦게 준비를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매우 높은 확률로 시뮬레이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B가 올바른 추사를 출력할 확률은 시뮬레이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에스티메이션을 좀 잘못했는데요.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A가 올바른 서명을 출력하고, 근데 A도 역시 유의미한 확률로 출력을 하는 거니까 꼭 확률 1로 출력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됐을 때 마침 A가 출력한 서명이 그 알고리즘 B가 문제를 숨겨놓은 거기에서 출력을 했을 때 그 조건으로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거의 에스티메이션을 좀 잘못했지만 그렇게 되고 이 확률은 QH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면은 적당한 곱셈상수를 무시하면은 A의 성공 확률보다 QH만큼 더 작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QH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큰 숫자지만은 여전히 A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하게 많은 숫자를 쿼리를 해보진 못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는 익스포넨셜하게 많은 횟수의 해쉬 계산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건 충분히 작은 숫자고 그래서 그만큼 확률이 더 떨어지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확률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살짝 이 얘기는 굉장히 단순한 버전이고 이게 흔히 쓰이는 테크닉인데 좀 더 개선이 가능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B가 정확히 한 개의 해시 쿼리에만 Z를 숨겼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비효율적이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개 정도에다 숨겨놓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H의 M1도 지고 H의 M2도 지고 H의 M3도 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랜덤 오라클이 아니죠. 왜냐하면 전부 유니폼 랜덤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콜리전이 생길 확률이 그렇게 높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건데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당히 랜더마이즈를 해주면 되겠죠. R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유니폼 랜덤하면서도 서로 다른 위치에다가 문제를 녹여 넣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면은 너무 많은 곳에 이거를 숨기게 되면은 서명 쿼리를 답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은 중간에 그 시뮬레이션을 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좀 더 올라갈 테니까요. 근데 보면은 적당한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확률로 이 개수를 잘 조절을 하면은 그래서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확률이 QH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라 QS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QH는 물론 이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는 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해쉬 계산이죠. 해쉬 계산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컴퓨터로 혼자 하는 겁니다, 공격자가. 근데 그에 비해서 서명 계산은 서명 쿼리는 인터랙티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송신자에게 어떤 환경을 조작을 해가지고 송신자가 그 메시지에 대한 서명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쉬 계산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QS가 QH보다 훨씬 작은 값이 될 테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가 대략 이제 그 BLS 숏 시그니처의 안전성이 되고요.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홈오픽 서명의 홈오픽 서명의 안전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포멀리즘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홈오픽 시그니처의 안전성에서도 공격자와 어떤 심판이 둘이 하는 게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게임에서는 공격자 A한테 어떤 공격키 A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마찬가지로 서명 쿼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서명 쿼리에서는 공격자가 어떤 파일 F에 대한 서명을 한꺼번에 요청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한꺼번에 요청을 안 하고 혹시 좀 약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더 복잡한 모델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간단한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런 파일에 대한 서명을 한꺼번에 요청을 하면은 이 심판은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느냐 하면은 심판이 송신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파일 F에 대응되는 랜덤 태그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서명을 합니다. 각각의 UI들을 i번째 위치에 있는 이 시그마 i가 되도록 패킷별 서명을 생성을 해서 공격자한테 이 파일 전체에 대한 서명과 그 태그를 한꺼번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요. 해시 쿼리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겠죠. 해시 쿼리에 대해서는 랜덤한 값을 심판이 돌려줍니다. 최종적으로 공격자가 어떤 폴저리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는 그 BLS 서명에서처럼 그냥 한 개의 메시지에 대한 서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벡터들에 대한 폴저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홈오픽 서명, 그러니까 선형 결합을 지원하는 홈오픽 서명에 대한 폴저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폴저리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어떤 타우가 가리키는 파일에 대한 폴저리라고 주장을 할 거고 어떤 W라는 벡터 값을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시그마와 F가 주어집니다. 이게 성공으로 인정받으려면은 물론 이 베리피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이 베리피케이션의 의미는 이 공개 키를 가지고 있는 송신자가 이 타우라는 거에 대응되는 파일에 대해서 이 W 값이 그 파일에 F를 가해서 만들어진 값이다라는 거를 시그마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이 먹혀 들어가야 되죠, 일단. 그래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은 폴저리가 아니죠. 그래서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타우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새거일 때, 두 번째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타우가 이전에 어떤 파일에 대해서 골라진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 F를 가리키는 태그인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했을 때 이 W가 그 선형결합의 실제 정확한 값이 아닐 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공격자가 이 베리피케이션이 통과하는 이런 거를 잘 만들어내면은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폴루션을 일으키겠죠. 그렇죠?
요거는 뭐냐? 타우가 이전에 등장한 적이 없는 새로운 택이고, 그러고 W가 0이 아닐 때. W가 0인 거는 트리비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얘는 사실 응용 모델에 따라서는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 데이터들이 전부 저쪽으로 가 있다거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F에 대응되는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혹은 그런 모델을 생각하면은 이런 경우까지 생각해 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실제 있지도 않았던 파일에 대해서 뭔가 어떤 결과를 주장하는 경우까지도 포함을 하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네, 이 경우에 대한 안전성 증명은 사실은 역시 마찬가지로 컴퓨테이셔널 DPL만 가정으로 리덕션을 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풀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랜덤 오라클을 이용해 한 증명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아까 좀 간단한 버전인 그 BLS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그거를 이 경우는 다만 이제 그 선형 결합도 있고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지죠. 그리고 어떤 그 폴저리의 가능성도 서로 다른 두 가지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분석도 훨씬 복잡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크게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태까지 얘기들은 주로 이제 선형 홈모픽 시그니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 아주 간단하게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태까지 들었던 스킴은 이제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 안전성이 증명된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랜덤 오라클은 어디까지나 휴리스틱이죠. 그러니까 랜덤 오라클 해시 함수에 대한 분석을 잘 못해서 해시 함수를 기껏해야 랜덤 함수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멍청한 공격자한테는 안전하다. 굳이 말하자면은 어떤 그 정도의 안전성 보장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은 해시 함수를 랜덤 함수로 간주하지 않고 안전성 증명이 가능한 방식이 있는가? 즉 스탠다드 모델에서 안전성 증명이 되는 게 있는가? 한 가지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은 아까 HI를 고를 때 랜덤 오라클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 PRF를 써서 슈도 랜덤 펑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슈도 랜덤 펑션은 어쨌든 간에 랜덤 오라클 휴리스틱과 상관이 없는 그런 스탠다드 모델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죠. 그렇죠? 그러고 어떤 랜덤 함수와 구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런 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해보는 모든 사람들이 타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타우를 안다는 얘기는 타우를 알 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PRF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PRF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PRF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비밀키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검증 주체들이 전부 이 비밀키를 알아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심지어 그럼 사실상 이제 이게 비밀 정보가 아니라 공개 정보가 돼야 되는 건데 PRF의 안전성은 이 키가 비밀일 때만 가능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더 중요한 문제는 여태까지 증명에 핵심적으로 사용되었던 그 랜덤 오라클 트릭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 PRF는 어디까지나 잘 정의가 돼 있는 함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 B가 원하는 대로 취향에 맞는 값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 무식하게 스탠다드 모델에서의 모델을 스킴을 만들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최근에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PKC 2011년 2011에서 트라파둥하고 리버트에 의해서 처음에 제안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 훨씬 더 개선된 방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반적으로 최소한 선형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지원하는 홈모픽 시그니처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모델의 스키미들이 나와 있고 효율성도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편이고요. 그게 이제 랜덤 오라클이 아니라 표준 모델에서는 그래서
선형 결합을 지원하는 준동형 서명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선형 결합 외에 그럼 또 딴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죠? 보네하고 프리만이 이제 2011년에 Homomorphic Signatures for Polynomial Functions라는 논문을 냈는데요. 여기서 리니어 폴리노미알이 아니라 그 임의의 로우 디그리 폴리노미알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서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 fully homomorphic signature가 이제 2009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영향을 받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형 계산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는 임의의 서킷에 의한 어떤 계산이 가능한가, 그래서 덧셈이나 곱셈이 가능한가, 이제 뭐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최소한 폴리노미알 계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방식도 역시 그 현재 홈오픽 인크립션 스킴들과 마찬가지로 격자에 기반한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형 결합뿐만이 아니라 어떤 고정된 차수 이내의 임의의 다항식 계산을 허용합니다. 정확히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덧셈하고 곱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과 곱셈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조합으로 다항식 계산이 되죠. 근데 하지만은 다항식 곱셈을 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임의의 원하는 차수의 다항식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제한된 횟수 내에서 계산이 가능한 그런 곱셈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차수까지의 저차원 다항식에 대한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fully homomorphic signature가 있느냐? 그것도 역시 이제 fully homomorphic encryption이 나와서 지금 사람들이 활발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homomorphic signature 얘기가 나왔던 것도 그 homomorphic encryption이 생각해 보니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응용이 가능하더라. 그렇다면은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데 흔히들 서명과 인크립션이 약간 동전의 양면 비슷한, 그렇진 않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전통이 RSA에서 RSA 서명과 RSA 암호화가 사실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버스를 서로 한쪽은 서명이라고 하고 한쪽은 암호화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쪽 얘기를 여기로 가져와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본 셈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homomorphic signature 얘기가 나온 것도 혹시 그럼 서명에 대해서도 homomorphism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fully homomorphic encryption이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fully homomorphic signature가 또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의 그 다항식을 계산하는 homomorphic signature가 그거에 한 발짝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이거는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소위 그 fully homomorphic encryption들을 보면은 보통 만드는 방식이 일단 somewhat homomorphic encryption을 만듭니다. 즉 이거는 역시 덧셈과 곱셈이 되고 곱셈의 횟수가 제한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다항식 같은 거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거가 그 somewhat homomorphic encryption이 되는데 그걸로부터 어떻게든 fully homomorphic으로 건너뛰는 뭔가 테크닉들이 젠트리 등등에 의해서 몇 가지가, 최소한 2가지가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격자 암호에서는 흔히 어떤 암호문이 됐든 여기서 서명이 됐든 그러니까 암호문을 만들 때 뭔가 어떤 규칙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떤 랜덤 노이즈를 추가한, 비교적 작은 랜덤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암호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작기 때문에 나중에 디크립션을 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다만 문제는 덧셈의 경우에도 덧셈을 하면 노이즈 2개가 섞이게 되는데요. 그 덧셈 정도는 노이즈가 그렇게 많이 빨리 자라나지가 않는데 곱셈의 경우에는 그 노이즈 2를 곱하게 되면은 노이즈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덧셈과 곱셈을 신나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서 노이즈가 너무 커져가지고 더 이상 올바른 디크립션이 안 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omewhat homomorphic 밖에는 안 되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래서 젠트리가 부트스트래핑 같은 테크닉을 이용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모듈러스 스위칭이라든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왔죠.
근데 그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앞에서 이 폴리노미얼 펑션 계산은 그 소마토모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풀리 호모모픽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임의의 서킷을 다 계산할 수 있는지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건 중요한 어떤 오픈 프로블럼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암호 쪽에서도 풀리 호모모픽 인크립션은 실제로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느리고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아주 빨리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개별 응용에서 그러니까 임의의 서킷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 개별 응용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제한된 그 기능들을 어드미서블 펑션으로 제공하는, 그러나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명의 경우에도 꼭 이런 어떤 알지브레이컬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리렉션, 그러니까 그 검열하는 먹칠을 하는 거라든지 뭔가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응용들마다 그거에 대응되는 함수들이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풀리 호모모픽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떤 그런 거를 구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굉장히 다양한 응용 문제들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